서울 지하철 2호선 성내역 3번 출구 앞 회색빛 난간 옆에는 매일 새벽같이 나타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정수, 78배. 그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접어서 난간 위에 가지런히 쌓아두는 일이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은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까딱이며 인사를 건넸고 누군가는 그저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숙일 뿐이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 조용한 사람, 해롭지 않은 사람.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신문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접혔습니다. 가로로 한 번, 세로로 2번, 그리고 모서리를 안쪽으로 살짝 접어넣는 방식이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처럼 정확했고 기계처럼 반복됐습니다. 그가 접은 신문은 난간 위에 차곡차곡 쌓였고 오후가 되면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청소부가 치우기도 했고 노숙인이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접는 행위 자체였으니까요. 그 시간, 그 자리, 그 손놀림. 그것이 그의 하루였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겨울 눈이 내려도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손이 시려워 떨려도 무릎이 시려워 일어서기 힘들어도 그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18년 동안 그랬습니다. 영무원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신경 쓰지 말라는 듯이. 그리고 다시 신문을 접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질문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뿐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았으니까요.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세월이 새겨진 주름 사이로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인쇄 잉크가 검게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을 접을 때만큼은 손놀림이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쓰다듬듯 무언가를 아끼듯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상인 한 명이 그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박정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인은 그냥 난간 옆에 커피를 두고 갔습니다. 1시간 뒤 커피는 그대로 식어 있었고 박정수는 여전히 신문을 접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문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본명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디 사는지, 가족이 있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성내역 3번 출구의 일부였고 아침 풍경의 한 조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가 접는 신문 한 장 한 장이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였다는 것을, 그 자리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약속의 공간이었다는 것을. 박정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성내역 3번 출구 앞 구멍가게 주인 김순덕은 박정수를 8년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가게 셔터를 올리면서 그를 보았고 저녁에 셔터를 내릴 때도 그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누가 매일 새벽같이 와서 신문만 접고 가는지. 하지만 이젠 익숙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진짜 한 번도 안 빠지더라. 김순덕이 단골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정수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몇 년이나 됐대요? 글쎄, 내가 여기 온 게 8년쯤 됐는데, 그때도 계셨으니까 한 10몇 년은 된 것 같아.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지하철역 앞에는 늘 누군가 있었으니까요.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 그냥 앉아 있는 사람. 박정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조용한 축에 속했습니다. 영무원 이동현은 박정수에게 몇 번 말을 걸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난간에 물건을 쌓아두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그를 말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일어나 신문을 들고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동현은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일부러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매일 여기 오세요? 박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흐렸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깊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신문을 접었습니다. 이동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박정수는 매일 왔습니다. 새벽 6시 정확히 같은 시간에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쓰고 왔고 눈이 오는 날에는 털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여름엔 땀을 닦으며 왔고 겨울엔 손을 호호 불며 왔습니다. 하지만 신문 접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각자의 추측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저 사람 치매 아닐까? 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저러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며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아무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동량 그릇도 없었고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신문을 접었고 쌓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한 중학생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학교 숙제 때문에 지역사회의 특이한 사람을 인터뷰해야 한다며 질문 몇 개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 일을 하세요? 박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있으세요? 침묵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학생은 곧 포기했습니다. 박정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학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문을 접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신문을 접을 때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했고 익숙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을 해온 사람처럼, 아니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을 해온 사람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접는 방식이 특별하다는 것을, 그 접는 방식이 누군가의 손버릇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는 것을. 박정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묵묵히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18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2019년 11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 성내역 3번 출구 앞 난간은 비어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없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은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지하철역으로 들어갔고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멍가게 주인 김순덕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셔터를 올리면서 박정수를 보았는데 오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늦게 오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내내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김순덕은 불안했습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사람이 오늘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프신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락처도 몰랐고 집 주소도 몰랐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할아버지 어디 갔지? 요즘 안 보이던데? 설마 돌아가신 건 아니겠지? 영무원 이동현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3번 출구를 지나가며 박정수를 보았는데 이제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허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있던 가구가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익숙한 무언가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정수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를 잊어갔습니다. 출근길은 여전히 바빴고 지하철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신문 할아버지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김순덕과 이동현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들은 가끔 3번 출구 앞 난간을 쳐다보았고 그가 다시 올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아침 이동현은 난간 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였습니다. 갈색 봉투, 손때가 묻은 낡은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영무원님께. 이동현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쉽게 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들고 영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이동현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손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부터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0 남짓되어 보이는 청년은 성내역 3번 출구 앞에서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배경이 정확히 지금 그 자리였습니다. 난간도 계단도 출구 표지판도 그대로였습니다. 이동현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떨렸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필체였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영무원님께 오랜 시간 동안 폐를 끼쳤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수입니다. 제가 왜 그 자리에 매일 앉아 있었는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동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계속 읽었습니다. 편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과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 자리에서 일했습니다. 2001년 봄, 그 아이는 23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하기 전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성내역 3번 출구 앞에서 신문을 팔았습니다. 이동현은 사진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청년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든 손이 환했고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그 아이는 성실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나와서 신문을 정리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신문을 살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아빠, 사람들이 웃으면서 지나가잖아. 그것만으로도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이동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글을 읽으면서 박정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조용하고 말없던 얼굴. 그 안에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아이는 신문을 특별한 방식으로 접었습니다. 가로로 1번, 세로로 2번, 모서리를 안쪽으로 접어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접으면 사람들이 들고 다니기 편하대요, 아빠. 그 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참 정성스러웠습니다. 이동현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접는 방식. 박정수가 18년 동안 반복했던 그 정확한 손놀림. 그게 아들의 습관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2001년 4월 12일 목요일 아침, 그 아이는 평소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동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 글씨도 여기서부터 흔들렸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 아이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23살,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의사는
선천적인 혈관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병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동현은 편지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자리, 마지막으로 신문을 접던 자리. 저는 그곳에 앉아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동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동료도 코를 훌쩍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가 하던 일을 대신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접던 방식 그대로, 그 아이가 앉던 자리 그대로 저는 신문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편지는 여기서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줄은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눈물이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편지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저 노인 왜 저러지?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말을 걸고 있었으니까요. 오늘도 왔다, 아들아. 아빠가 내일 대신해 줄게.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신문을 접었습니다. 이동현은 편지를 읽으면서 박정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조용한 얼굴, 그 묵묵한 손놀림. 그 안에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명절에도. 편지는 계속 과거를 펼쳐냈습니다. 2년쯤 지났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울었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가 우리 아들의 자리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동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무실은 조용했고 편지 읽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리는 제 아들과 아내가 함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갔습니다.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18년이 지났습니다. 편지는 여기서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줄은 글씨가 더 떨렸습니다. 저는 이제 78입니다. 몸이 많이 아픕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고 손이 떨려서 신문 접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제 아들의 자리였고 제가 지켜야 할 곳이었으니까요. 이동현은 박정수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겨울에도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습, 손이 시려워 떨리면서도 신문을 접던 모습,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길어야 몇 주입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만나러 갈 시간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이동현은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무원님, 그리고 성내역을 지나다니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8년 동안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편지는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편지의 다음 문장을 읽을 때 이동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와 약속했습니다. 아빠가 내가 하던 일 계속해줄게. 내가 사랑했던 그 자리, 아빠가 지켜줄게. 그래서 저는 매일 갔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기념일에도. 그 자리는 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서 있던 곳이었고, 제가 유일하게 그 아이와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동현은 편지를 읽으면서 박정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조용한 표정 뒤에
이런 깊은 슬픔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 아이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신문을 접을 때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가 접던 방식 그대로 따라하면 그 아이가 제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오늘도 오셨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동현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동료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18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날도, 폭설이 내린 날도, 몸이 아파서 쓰러질 것 같은 날도 저는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게 제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으니까요. 편지는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문을 접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커피를 주셨고, 어떤 분은 고개를 까딱이며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감사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제 아들의 자리가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이동현은 편지를 읽으면서 자신이 박정수에게 했던 인사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가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 그게 감사의 표시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로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 아이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니 두렵지 않습니다. 편지는 여기서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은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내도 그곳에 있을 겁니다. 그 아이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들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동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이동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아졌습니다. 영무원님께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 되면 그 자리를 그냥 비워두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신문 한 장만 곱게 접어서 난간 위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현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가 접던 방식 그대로요. 가로로 한 번, 세로로 두 번, 모서리를 안쪽으로 접어 넣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제 아들이 아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을 겁니다. 이동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쥔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자리를 떠납니다. 18년 동안 지켜온 그 자리를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제 아들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했던 곳입니다. 편지는 이제 정말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8년 동안 저를 내버려 두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아버지로서 마지막 의무를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게도 그 아이를 만나러 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박정수 드림. 편지가 끝났습니다. 이동현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영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순덕도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18년 동안 그를 지켜봤지만 그의 이야기를 몰랐다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다음 날 성내역 직원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정수의 마지막 부탁을 어떻게 들어줄지 논의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난간에 신문을 놓으면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했지만 역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이 18년 동안 우리 역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동현은 신문을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적힌 대로
가로로 한 번, 세로로 두 번, 모서리를 안쪽으로 접어 넣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몇 번 반복하니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접은 신문을 들고 3번 출구로 나갔습니다. 난간 위에 조심스럽게 신문을 올려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신문은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속한 것처럼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동현은 그 자리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며칠 후 성내역 3번 출구 앞 난간 위에는 신문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곱게 접힌 신문은 아침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 신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할아버지 신문이네. 그분 어디 가셨대요? 돌아가셨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구멍가게 주인 김순덕은 손님들에게 박정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면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난간 위의 신문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이제 그 신문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한 아들의 기억이었습니다. 영무원 이동현은 매일 아침 신문을 새로 접어서 올려놓았습니다. 처음엔 혼자 했지만 나중엔 다른 직원들도 함께 했습니다. 가로로 한 번, 세로로 두 번, 모서리를 안쪽으로 접어넣는 방식. 그들은 박정수가 했던 것처럼 정성스럽게 신문을 접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할머니가 난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신문을 보더니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박정수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조용했는지, 얼마나 묵묵했는지,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있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김순덕은 가게 앞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신문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18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사람들은 멈춰서서 읽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난간 위의 신문은 눈에 덮였지만 이동현은 매일 새 신문으로 교체했습니다. 눈이 녹고 봄이 왔습니다. 신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난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신문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자리를 신문 할아버지의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난간 위의 신문은 성내역의 작은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았고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이동현은 가끔 그 자리에 서서 신문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실까? 아들을 만났을까? 행복하실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동현은 알았습니다. 박정수는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18년 동안 기다렸던 그 만남을 이제는 이루었을 거라고. 어느 여름날 저녁 성내역 3번 출구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꽃 한 송이를 난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누군가는 촛불을 켰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18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난간 위의 신문은 바람에 살짝 떨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날 밤 이동현은 마지막으로 신문을 접었습니다. 가로로 한 번, 세로로 두 번, 모서리를 안쪽으로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난간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드님과 행복하세요. 신문은 그 자리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성내역 3번 출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무언가 따뜻한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사랑, 한 아들의 기억,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것이 성내역 3번 출구 난간 위에 신문 한 장에 담긴 이야기였습니다.